저는 그날 배를 칼로 찢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동남아 한복판 낯선 나라에서 홀로 쓰러진 저는 28살의 캐나다 여자입니다. 병원 앞까지 기어갔지만 아무도 수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보호자까지도 없었기에 간호사는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고, 의사는 청진기보다 계산서를 먼저 꺼냈습니다. 진통제로 겨우 버티며 경유지인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타고 죽음의 4시간을 버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정신을 또 잃었습니다. 주변의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차부터 확인하느라 시간만 끌겠죠. 보호자도 없는데 저 사람 수술 못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망설임 없이 달려오는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질문보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설명보다 응급처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게 됩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은 사람부터 살립니다. 저는 살아서 캐나다로 돌아갔고 결국 방송까지 타게 됐습니다. 캐나다 수백만 명이 한국이 보여준 그 믿기 힘든 따뜻함을 함께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날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전 세계가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챔버스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작은 무역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28살 사업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단순히 살아 돌아왔다는 감사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해 저는 동남아시아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밴쿠버를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파트너사와 계약 협의를 마무리하는 열흘짜리 일정이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닐라는 제가 2번째로 방문하는 도시였고,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이번 출장은 특별히 긴장할 것도 없는 루틴한 업무 일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미팅을 끝낸 날 저녁, 저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천을 경유해 밴쿠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저는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 아랫부분이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었고, 마닐라의 낯선 음식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통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했습니다. 배 전체를 누군가 안쪽에서 칼로 찢어내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허리를 펴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배 안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솟았고, 몸을 웅크린 채로 겨우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호텔 프런트에 연락했습니다. 10분쯤 뒤 호텔 직원이 올라왔고, 제 상태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직원은 즉시 택시를 불러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했고, 저는 택시 뒷좌석에서 몸을 완전히 구부린 채로 이를 악물고 마닐라의 밤거리를 지나쳤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마닐라 도심의 도로는 여전히 차들로 가득했고, 택시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며 겨우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까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접수대 앞에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결국 카운터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여권과 여행자 보험 서류를 요청했고, 저는 가방 안을 뒤지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제가 가입한 캐나다 여행자 보험은 해외 응급 의료비를 전액 커버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설마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저는 이제 곧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얼마나 안일한 것이었는지는 바로 그날 밤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사실 병원 문이 열린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지금도 떠올릴 때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캐나다에서 온 멀쩡한 사업가가 보험 서류까지 손에 쥐고 있었는데도
그 병원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닐라의 그 병원에서 제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와 마주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제가 처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여러분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저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수백만 명의 캐나다 사람들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건네고 나서 저는 당연히 의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응급실이었고, 저는 분명히 응급 상태였으며 보험 서류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수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잠시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접수대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채 버텼습니다. 배 안쪽에서 치솟는 통증은 파도처럼 왔다 갔다를 반복했고, 통증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마다 저는 숨을 참으며 의자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옆에서 계속 무언가를 현지어로 접수대 쪽에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난 뒤에야 흰 가운을 입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진료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청진기 대신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진단 도구가 아니라 비용 안내서와 보증금 납부 확인서였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 수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현금 혹은 현지 카드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금액은 한화로 환산하면 약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저는 캐나다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지 발급 카드가 아니면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험 서류를 다시 꺼내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보험사 현지 대리점을 통한 사전 승인 절차가 완료돼야만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그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몇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직원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술 준비를 시작할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병원이 저를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미납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 의자에서 몸을 반쯤 접고 앉아있는 28살 여자를 앞에 두고, 이 병원이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청진기도 혈압계도 아닌 보증금 납부 확인서였습니다. 호텔 직원이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저도 영어로 최대한 상태를 전달했지만 병원 측의 태도는 시종일관 같았습니다. 절차가 먼저고 치료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간신히 혈압과 체온만 측정한 의료진은 복통의 원인이 충수염이나 복막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CT 촬영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바로 이어진 건 수술 동의서 처리를 위해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은 시차로 인해 한밤중이었고, 국제전화를 연결하는 동안에도 병원 측은 서류 준비만 계속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떤 처치도 받지 못한 채 통증만 버텼습니다. 결국 병원이 내린 결론은 진통제 주사 한 대였습니다. 수술 준비를 진행하려면 보증금 납부와 보호자 서명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그게 당장 불가능하니 우선 통증을 줄여주는 처치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통제가 혈관으로 들어오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고, 의료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충수가 이미 파열 직전 상태일 수 있다고 했으면서도 병원은 절차를 이유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진통제 효과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버티면서 보험 승인을 기다리는 것과 예정된 인천 경유 비행기를 타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따졌습니다. 비행 시간은 4시간 남짓이었고, 인천에서 밴쿠버로 가는 환승편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짐을 챙겼고, 진통제가 버텨주는 시간 안에 공항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내린 최선의 판단이었지만 동시에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는 이후에 알게 됩니다. 마닐라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밟는 동안 진통제 효과가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 앞 대기 의자에 앉아 몸을 최대한 낮추고 있는데 옆에 앉은 유럽계 외국인 여성이 상태를 묻더니 인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냐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한국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의료 강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보호자도 없고 현지 보험도 없는 외국인을 선뜻 받아줄 나라라는 인상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4시간을 버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시간이 제 예상보다 훨씬 가혹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건 이륙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혹한 시간이 끝난 뒤 인천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의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마닐라 공항 활주로를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저는 창가 자리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진통제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 고도가 올라가면서 기압이 변하자 배 안쪽에서 미세하게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로 버티면 4시간쯤은 어떻게든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륙한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진통제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통증은 마닐라 병원 응급실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깊고 넓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 아랫부분에서 시작된 통증이 옆구리와 등 아래쪽까지 번졌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장 전체가 조여드는 것 같은 압박이 반복됐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폭발적으로 치솟았고 저는 결국 좌석 등받이를 최대한 눕히고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미동도 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됐습니다. 옆 좌석에는 중년의 남성 승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제가 단순히 멀미를 하는 줄 알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행 중에 큰 소동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어차피 이 비행기 안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처치는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더 이상 파도처럼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일정하고 강하게 지속됐습니다. 배 전체가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느낌이었고 손으로 배를 살짝만 눌러도 전기가 통하듯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시점에 이미 충수는 파열 직전을 넘어 복막 전체로 염증이 퍼지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를 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저 버텨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비행기 뒤편에서 승무원이 음료 카트를 밀며 통로를 지나쳤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물 한 잔을 받아 입술만 축이고 나서 혹시 기내에 진통제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승무원은 잠시 후 타이레놀 2알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물도 제대로 넘기기 힘든 상태에서 억지로 약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진통제가 이미 복막염으로 진행 중인 통증을 잡아줄 리 없었습니다. 약을 먹고 20분이 지났지만 통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저는 승무원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몸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고 승무원은 표정이 굳으며 즉시 기내 방송으로 의료 전문가 탑승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뒷좌석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승객이 있었고 그분이 와서 맥박과 안색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낮고 얼굴색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복부를 살짝 눌러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고 승무원에게 인천공항 도착 전에 미리 의료팀을 요청해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주변 승객들의 반응이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앞좌석에 앉아있던 외국인 2명이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공항이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현지 보험도 없는 외국인 환자를 한국 병원이 바로 받아줄 리 없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절차를 따지느라 시간만 끌 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어도 응급 외국인 환자 대응 시스템까지 갖춰진 나라는 아닐 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반박할 기운도 없었고 사실 반박할 근거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착륙 40분 전 기내 불빛이 낮아지고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벨트를 채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 하나에도 배 안쪽에서 격렬한 통증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이 와서 대신 벨트를 채워줬고 인천공항에 의료팀 대기 요청을 완료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 순간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마닐라에서 보험 서류를 손에 쥐고도 치료를 받지 못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고 저는 그 충격에 반사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착륙 후 비행기가 멈추기까지 걸린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짐을 꺼내고 통로로 나서는 동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승무원이 휠체어를 요청했고 공항 직원 2명이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질문 없이 즉시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부터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저는 그때부터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됩니다. 휠체어에 실려 비행기 통로를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눈을 제대로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고 주변 소리들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몽롱했습니다.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공항 직원 2명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응급처치 가방을 든 의료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제가 게이트를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미 대응팀이 꾸려져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놀라웠습니다. 의료팀은 저를 보자마자 즉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복부를 눌러보더니 서로 짧게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들것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여권 번호도 보험 증서도 보호자 연락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디가 가장 아프냐는 질문이 먼저였고 언제부터 이 상태였냐는 질문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는 나중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119 구급차가 공항 내부 게이트 바로 앞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에 실려 이동하는 시간조차 아꼈습니다. 공항 직원이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주변 인파가 자연스럽게 비켜섰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제가 실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나중에 공항 측 기록으로 확인했는데 비행기 게이트에서 구급차 탑승 완료까지 총 7분이었습니다. 마닐라 병원에서 30분을 기다려도 의사 1명,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같은 지구 위의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구급대원이 저에게 통역기를 통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가깝고 외국인 응급 환자 대응이 가능한 대형 병원으로 이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동 시간은 약 15분 정도라고 했고 병원 측에는 이미 상황이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또 서류부터 요구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닐라에서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은 링거를 연결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손이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이 통역기를 통해 짧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사람부터 살립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솔직히 그 순간엔 그냥 하는 말이려니 했습니다. 말과 현실이 같을 거라는 기대를 마닐라에서 이미 잃어버린 뒤였기 때문입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이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의사와 간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들것이 내려지는 동시에 응급실 안쪽으로 빠르게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은 이미 준비된 침대와 그 주변에 모여있는 의료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대기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팀이 짜여 있었고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의사가 복부를 촉진하고 나서 즉시 CT 촬영 지시를 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체열을 시작하는 동시에 다른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됐고, 그 와중에 국제진료팀 코디네이터가 나타나 영어로 지금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충수염이 의심되며 CT 결과에 따라 즉각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난 뒤에야 보험 서류와 여권 사본 확인 요청이 나왔습니다. 치료 설명이 먼저였고 서류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닐라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CT 촬영실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응급실 도착 후 11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코디네이터에게 확인한 수치였는데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11분 만에 CT 촬영이 시작됐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응급실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CT 촬영까지 이어지려면 빨라도 한두 시간은 기다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1분이었습니다. CT 결과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충수가 이미 파열됐고 복막 전체로 염증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술실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CT 결과를 확인한 시점부터 수술 결정까지 단 4분이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나중에 알려준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었고 저는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이 문제를 이유로 수술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캐나다 가족에게 국제전화를 연결해줬고 어머니의 음성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그 통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술실 준비는 이미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절차와 치료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쪽이 끝나야 다른 쪽이 시작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저는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치는 것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주변 외국인들이 했던 말들. 한국도 절차부터 따질 거라는 말, 보호자 없는 외국인을 바로 수술해 줄 리 없다는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구급차 탑승까지 7분. 응급실 도착 후 CT까지 11분, CT 결과 확인 후 수술 결정까지 4분이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어떤 의료 시스템과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것들이 사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수술실 문이 닫히고 마취가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 예상치 못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면서 한국 의료진은 또 한 번 제가 알던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천장에 달린 무영등이 눈부시게 밝았고 그 빛 아래로 마스크를 쓴 의료진의 얼굴들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영어로 지금부터 마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에 연결된 링거 줄을 타고 마취제가 들어오자 천장의 불빛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술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집도의가 복강을 열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충수는 이미 완전히 파열된 상태였고 터져나온 내용물이 복막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충수 절제로 끝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복강 내부를 광범위하게 세척하고 염증이 퍼진 조직을 확인하며 제거하는 과정이 추가로 이어졌습니다. 수술 시간은 예정보다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길어지는 동안 국제진료팀 코디네이터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코디네이터는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직접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저희 어머니에게 국제전화를 연결해 수술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으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수술 중간 상황을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주는 이 과정은 저를 담당한 코디네이터가 업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이어간 일이었습니다. 밴쿠버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딸이 낯선 나라 수술대 위에서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로 수술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저에게 그 전화를 받던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병원에서 보호자도 없는 딸을 위해 밤중에 직접 전화를 해줬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우스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낯선 나라의 병원이 가족에게 직접 연락을 해주는 일이 어머니에게는 그만큼 상상 밖의 일이었던 겁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곡강 세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활력 징후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의료진은 즉각적으로 수혈과 승합제 투여를 병행했습니다. 집도인은 수술 방향을 그 자리에서 수정했고 팀 전체가 새로운 판단에 맞춰 빠르게 재정렬됐습니다. 수술실 안의 그 장면을 저는 당연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담당 의사에게 당시 상황을 전달받았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마닐라에서 진통제 한 대로 버티며 비행기에 오른 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를 그제야 숫자로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는 공항에서 병원까지의 이송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거나 응급실에서 CT까지의 시간이 1시간만 더 걸렸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예정된 시간의 2배를 넘겼지만 의료진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술이 마무리됐을 때 집도인은 수술실을 나와 코디네이터에게 결과를 전달했고 코디네이터는 다시 밴쿠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고 환자가 회복실로 이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코디네이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코디네이터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리는 동안 저는 간헐적으로 의식이 돌아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인 것은 하얀 천장이었고 그 다음은 침대 옆에 앉아 차트를 보고 있는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눈을 뜨자 바로 시선을 맞추며 수술 잘 끝났다고 영어로 말해줬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그 순간엔 정확히 몰랐습니다. 살았다는 안도인지 너무 오래 혼자 버텼다는 감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뒤 저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링거가 2줄 연결돼 있었고 배에는 수술 부위를 덮은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물 한 컵과 물티슈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챙겨둔 것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담당 간호사가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니 필요한 것을 미리 챙겨두는 방식으로 빈자리를 메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코디네이터가 병실로 왔습니다. 수술 결과와 앞으로의 회복 과정을 설명해줬고 현재 발생한 치료비 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읽었습니다. 응급 이송부터 CT 촬영 혈액 검사 5시간의 복강경 수술 수혈 중환자실 경과 관찰 그리고 병실 입원까지 포함된 총 치료비가 한화로 약 380만 원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동일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십 배가 넘는 비용이 청구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단순 충수 수술만으로도 캐나다에서는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청구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응급 이송에서 수술 후 입원까지 전 과정이 3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코디네이터에게 이 금액이 맞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일부 항목이 빠진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외국인 환자 기준으로 적용된 정상 청구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의 구분이 명확하며 응급 상황에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응급수가 체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로 문병을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저에게 달려왔던 공항 의료팀 직원이었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난 뒤 개인 시간을 내서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떠냐고 물었고 수술 잘 됐다는 말에 안도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왜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공항에서 인계한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담당 업무가 끝난 이후의 일이었고 병원까지 오는 게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걱정돼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비행기 안에서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결국 절차부터 따질 거라고 했던 말, 보호자 없는 외국인을 바로 수술해 줄 리 없다고 했던 말, 한국이 경제는 발전했어도 외국인 응급 환자 시스템까지 갖춘 나라는 아닐 거라고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 만약 지금 이 병실에서 공항 직원이 퇴근 후에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찾아온 장면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지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저는 휴대폰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지인들에게 상황을 전했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반응은 놀라울 만큼 일관됐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구급차 탑승까지 7분이라는 말에 설마 그게 가능하냐고 했습니다. 응급실 도착 후 CT까지 11분이라는 말에는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총 치료비 380만 원이라는 말에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지인은 한국이 그런 나라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그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몰랐냐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 의료에 대한 인식은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는 알아도 한국 응급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주변에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은 한국이 그런 걸 숨기고 있었던 거냐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 말들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저도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인들의 반응이 단순한 놀라움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결과에 놀랐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응급 시스템을 갖추게 된 배경이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았습니다. 돈만으로는 퇴근 후에 환자를 찾아오는 공항 직원이 만들어지지 않고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지키는 코디네이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스템 뒤에 있는 문화와 태도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들이 쌓이면서 저는 퇴원 이후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묻어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캐나다로 돌아간 뒤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직 병원에서 제가 겪은 일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들은 속도와 비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더 있었고 그 장면은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가슴 한쪽을 건드립니다. 수술 다음 날 아침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배 아랫부분을 무겁게 누르는 둔한 압박감이었고 그 다음은 링거 줄이 꽂힌 팔의 차가운 감각이었습니다. 마닐라에서 마지막으로 제대로 잠든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만큼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배 안쪽이 찢어질 것 같지 않다는 사실, 그 단순한 감각 하나가 그 순간에는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그렇게 선명하게 느껴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담당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체온과 혈압을 재고 수술 부위를 살피면서 간호사는 영어로 천천히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계속 들어왔냐고 되물었습니다. 간호사는 너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술 직후 첫날 밤은 활력 징후가 가장 불안정할 수 있는 시간이라 자주 확인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보호자가 없으셔서 더 자주 들어왔어요.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니 더 신경 쓴다는 논리가 이 병원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이유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방식이 이곳의 기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전 회진 시간에 집도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술 경과를 설명하면서 충수 파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복막염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이송되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어도 응급실에서 CT 촬영과 수술 결정이 1시간만 더 늦어졌어도 폐혈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닐라 병원 복도 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보증금 승인 절차를 기다리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던 그 짧은 순간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빨랐다고만 생각했던 7분이 이제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제 목숨과 바로 연결된 시간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숫자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집도이가 나가고 난 뒤 국제진료팀 코디네이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복 일정과 앞으로의 처치 계획을 설명해주고 퇴원 후 주의사항까지 미리 정리해서 알려줬습니다. 설명이 끝난 뒤 코디네이터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직통 번호가 적힌 카드를 건네줬습니다. 24시간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도 없는 외국인 환자에게 전담 코디네이터가 붙고 그것도 24시간 언제든 연락 가능하다는 사실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을 빠르고 복잡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빠른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주고, 이어주고, 챙겨주고,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뜨자마자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밤중에 직접 국제전화를 해줬을 때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낯선 나라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수술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다시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고 설명해주는 일이 상식적으로 믿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검색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하면 할수록 자기가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은 제게도 깊이 남았습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은 K-팝과 드라마로 젊은 층에게 알려진 나라였고 그 외에는 사실상 존재감이 아주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삼성 휴대폰을 쓰면서도 그게 한국 기업이라는 걸 평소에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 수준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죽음 직전에 외국인을 인천공항에서 구급차에 싣기까지 7분, 응급실 도착 후 CT 촬영까지 11분, CT 확인 후 수술 결정까지 4분 만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5시간이나 이어진 수술이 끝난 그 밤, 코디네이터는 밴쿠버에 있는 제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되뇌다가 오히려 멍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료 수준이 좋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입원 이틀째 되던 날, 병실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공항에서 병원까지 이송했던 구급대원이었습니다. 개인 시간을 내서 병원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왜 여기까지 왔냐고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이송 당시 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의무도 아니었고, 업무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걱정돼서 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저는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를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업무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고, 그게 병원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비행기 안에서 들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도 결국 절차부터 따질 거라는 말. 보호자 없는 외국인을 바로 수술해 줄 리 없다는 말. 한국이 경제는 발전했어도 외국인 응급환자 시스템까지 제대로 갖춘 나라는 아닐 거라는 말.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만약 지금 이 병실에 서서 퇴근한 구급대원이 개인 시간을 내어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온 이 장면을 봤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처음엔 그것조차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 역시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사흘째 되던 날 코디네이터는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영어로 번역된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지원 체계, 퇴원 후 관리, 영문 의무 기록 발급, 영상 자료 연계 절차 같은 내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제가 캐나다로 돌아간 뒤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한국 병원과 연계해 영문 진단서와 수술 기록, 영상 자료를 준비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퇴원 전에 미리 다 발급해 두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수술만 잘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을 떠난 뒤의 연속 치료까지 이미 계산하고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어본 어떤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서도 이런 방식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 기대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구급차 탑승까지 7분, 응급실 도착 후 CT 촬영까지 11분, CT 결과 확인 후 수술 결정까지 4분, 5시간의 수술, 수술 직후 밤새 보호자 대신 더 자주 상태를 확인한 간호사, 밴쿠버 가족에게 직접 걸려온 국제전화, 퇴근 후 병문안을 온 공항 직원과 구급대원, 24시간 연결 가능한 전담 코디네이터, 퇴원 후를 대비한 영문 의무 기록 준비, 그리고 응급 이송부터 수술, 입원까지 포함한 총 치료비 380만 원. 저는 이 목록을 머릿속에 하나씩 세워두다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체계적이었고 너무 다정했습니다. 3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는 걸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K-팝이 유명한 나라, 드라마가 잘 되는 나라, 작지만 발전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 얕은 시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한국을 말해주지 않았냐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말해주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의료 강국이라는 말을 스쳐 지나가듯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퇴원을 이틀 앞둔 날, 저는 병실에서 혼자 휴대폰을 들고 캐나다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하나씩 적어서 보냈습니다.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감사나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거의 모두가 믿지 못했습니다. 한 친구는 제일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응급실 도착하고 CT까지 11분이라고? 그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또 다른 친구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외국인인데 바로 수술했다고? 보호자도 없었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한 지인은 총 치료비 38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한참 답이 없다가 마지막에 딱 한 줄만 보냈습니다. 에밀리, 그건 분명히 일부만 나온 거겠지?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잠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까지 저 역시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기록과 영수증 사진을 다시 찍어보냈습니다. 7분, 11분, 4분, 380만 원. 숫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확해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제야 친구들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마였던 반응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움은 결과보다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빨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속도와 체계와 태도가 동시에 가능한가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한 친구는 이런 이야기는 개인 메신저에서 끝낼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살아 돌아왔다는 감사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게 가장 중요했던 건 아직 회복이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감정이 묘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들것에 실린 채 거의 의식이 없었고 떠날 때는 두 발로 걸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이 제게 해준 일들을 떠올리면 단순히 감사하다는 말 하나로는 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저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 답은 퇴원하던 날 병원 복도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간 뒤 벌어진 일들은 저조차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 하나가 어떻게 번졌는지, 그리고 수백만 명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며칠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그 하늘을 제대로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 천장만 멍하니 바라본 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링거줄은 이미 빠져 있었고 수술 부위 드레싱도 마지막으로 교체됐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퇴원 전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을 제게 건네줬습니다. 안내문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추가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든 채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퇴원 안내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뒤 다른 나라에서 어떤 진료를 이어받게 될지까지 미리 계산한 서류였습니다. 퇴원 후의 삶, 귀국 후의 치료 연속성, 외국인 환자가 다시 혼자 막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가 이미 그 종이 한 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제 마음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복도를 제 발로 걷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올 때의 저는 들것에 실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천장 불빛만 스쳐 지나가는 상태였습니다. 제 의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의식도 절반쯤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그 복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발로 그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간호사 스테이션이 보였고 그 앞에는 몇몇 간호사들이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한 간호사가 먼저 다가와 영어로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저는 짧게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인사였고 누가 보면 그냥 퇴원하는 환자에게 건네는 평범한 말 한마디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장면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 말 안에는 제가 며칠 동안 이 병원 안에서 받아온 수많은 배려와 확인과 책임감이 전부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아, 내가 정말 살아서 나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잠시 후 코디네이터가 퇴원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최종 치료비 정산 내역, 영문 진단서, 수술 기록 사본, 캐나다 귀국 후 주의사항이 담긴 문서 묶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묶음 맨 위에는 코디네이터의 직통 번호가 적힌 명함이 클립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도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시차가 있더라도 최대한 빨리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한동안 코디네이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응급실에서 만났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사람은 수술 직전 절차를 정리하고
수술 도중 밴쿠버에 있는 제 어머니에게 직접 국제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수술이 끝난 뒤에는 다시 결과를 전달하고 병실 회복 과정 내내 제 설명과 기록을 책임져 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하나로는 도저히 부족했습니다. 입 안에서는 분명 고맙다는 말이 맴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내려가 버렸습니다. 감정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종 정상 금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응급 이송부터 CT, 혈액검사, 5시간의 복강경 수술, 수혈, 중환자실 경과 관찰, 닷새간의 입원비, 영문 의무 기록 발급까지 포함된 총금액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코디네이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냐고, 혹시 나중에 따로 청구되는 비용이 있는 건 아니냐고, 혹시 아직 반영되지 않은 항목이 남아 있는 건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응급환자 기준으로 정상 청구된 금액이고 추가로 숨겨진 청구 항목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동일한 수술을 보험 없이 받았을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적게 잡아도 우리 돈으로 2,500만 원 이상, 상황이 복잡해지면 4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제게 청구된 금액은 그것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단순히 싸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체계적이고 친절하기까지 했던 모든 과정이 그 금액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보다가 또 한 번 제가 알고 있던 기준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병동을 나서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집도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진을 마치고 다른 병실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저를 발견하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퇴원하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집도이는 잘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수술 중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고 충수 파열과 복막염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지만 잘 버텨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무리하지 말고 인천공항에서는 꼭 휠체어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짧게 당부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지도 않았고 특별히 감동을 유도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집도이가 다시 걸음을 옮기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위해 5시간 넘게 수술실에 서 있었고 제 배 안에서 번져가던 감염을 멈추기 위해 밤을 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이 이상하게 더 크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해낸 사람은 오히려 크게 생색내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서서 저는 결국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순간에는 왜 우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닐라 병원 복도 바닥에서 배를 움켜쥔 채 보증금 납부 절차를 기다리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 시간을 버티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무너졌을 때 질문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사람부터 살립니다라고 말하던 음성이 다시 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길어지는 동안 코디네이터가 밴쿠버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퇴근한 구급대원이 병문안을 왔던 장면, 밤새 몇 번이고 제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오던 간호사의 발소리,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수술을 잘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낯선 나라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포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조용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제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오던 간호사였습니다. 그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괜찮냐고 다급하게 달래지도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조용히 서더니 아주 천천히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손이 닿는 순간 더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방식의 위로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간호사가 조용히 물티슈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겨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웃으면서 건강하게 잘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캐나다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그 순간을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제 곁에 있어줬는데 그게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제가 평생 받아본 위로 중 가장 컸다고요. 그 말을 들은 진행자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이유를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코디네이터가 직접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주는 것까지 도와주면서 공항까지 조심히 잘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에 오르기 직전 병원 건물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며칠 전 들것에 실려 들어왔던 바로 그 입구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웅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건물 안에서 제 목숨이 살아났고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리는 방식, 시스템과 돌봄이 동시에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끝까지 혼자 두지 않는 태도. 그 모든 게 그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한동안 병원 입구를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저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거리들이 빠르게 뒤로 흘러갔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 안에서 흐릿하게 보았던 바로 그 서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도시 안에서 내가 살게 될지 죽게 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살아서 그 하늘을 보고 있었고 제 손에는 아직도 눈물을 닦았던 물티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이 나라에 대한 설명하기 어려운 고마움과 이제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이상한 아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단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은 제게 경유지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삶의 기준을 바꿔놓은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을 때도 이상한 기분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전 제가 쓰러졌던 바로 그 공항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향해 가장 먼저 달려왔던 공항 직원이 어느 구역 소속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괜히 그 방향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인사를 했습니다. 수속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캐나다로 가져가야겠다고요. 그냥 개인적인 감사의 경험으로 묻어두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내가 왜 그곳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지, 왜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의료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는지를 저는 꼭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실제로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게 될지는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간 뒤 벌어진 일들은 저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단 몇 명에게 보낸 메시지였고 단순한 안부 보고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에만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나라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낸 이야기 하나가 어떻게 캐나다 전역으로 번졌는지, 그리고 왜 수백만 명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는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밴쿠버행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출발한 건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며칠 전 이 비행기의 반대 방향에서 죽음의 4시간을 버텼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때는 통증을 버티며 천장만 바라봤고
지금은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멀어지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입국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아무 말 없이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엔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를 받지 못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길어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났다는 두 번째 전화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면서 코디네이터가 밤중에 국제전화를 2번이나 직접 걸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닷새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 같은 닷새가 제 삶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될 시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퇴원 서류 묶음을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영문 진단서와 수술 기록, 사본 그리고 코디네이터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명함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보고 나서 서류 묶음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귀국 다음 날부터 지인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주변에 이야기를 했고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대학 동창 친구였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는데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문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서를 보여줬습니다. 친구는 치료비 숫자를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걸 너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공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꺼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겪은 걸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숫자들이 다 있잖냐고 했습니다. 구급차 탑승 7분 CT 11분 수술 결정 4분 치료비 380만 원 이 숫자들이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런 대본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닐라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통증이 시작되던 밤부터 마닐라 병원에서 보증금을 요구받던 장면, 비행기 안에서 죽음의 4시간을 버티던 시간, 인천공항에서 쓰러지던 순간, 질문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던 한국인들, 구급차 탑승까지 7분, CT까지 11분, 수술 결정까지 4분, 5시간의 수술 코디네이터가 밴쿠버 어머니에게 직접 걸었던 국제전화, 퇴근한 구급대원의 병문안 병원 복도에서 아무 말 없이 어깨에 손을 얹었던 간호사, 그리고 총 치료비 380만 원까지 말했습니다. 촬영 시간은 40분이 넘었습니다. 친구가 영상을 편집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영상이 완성됐을 때 저는 한번 보고 나서 올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채널 구독자는 당시 3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큰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영상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첫날 조회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부터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캐나다의 한 커뮤니티 포럼에 공유했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저 숫자가 진짜냐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응급실 도착 후 CT까지 11분이 사실이냐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치료비 380만 원이 전부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 사이에서 한 가지 흐름이 생겼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결과에 놀라던 사람들이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영상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회수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의 반응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다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은 알았지만 한국 응급의료가 이 수준인 줄은 몰랐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왜 홍보를 안 하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캐나다인의 댓글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는 캐나다 응급실에서 맹장 수술 대기를 18시간 기다렸습니다. 한국은 11분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댓글에 수천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 하나가 영상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에밀리의 개인 사연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 자체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묻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조를 분석한 링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의대생이라는 사람이 한국 응급의료 프로토콜과 북미 응급의료 프로토콜의 차이를 댓글로 정리해 올렸고 그 댓글에 또 수천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영상은 캐나다를 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의료 관련 유튜버가 이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서 언급했습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채널이었습니다. 그 유튜버는 영상 속 숫자들을 미국 응급의료 평균 대기 시간과 직접 비교했습니다. 미국에서 응급실 도착 후 CT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약 58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11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맹장 파열 응급수술까지 걸리는 평균 대기 시간은 상황에 따라 수시간에서 반나절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비교 영상이 올라가자 미국에서도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의료가 낫다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과 숫자가 이미 말해주고 있지 않냐는 반응이 동시에 달렸습니다. 영국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국가의료 서비스 체계와 한국 응급의료를 비교하는 스레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영국에서 응급실 대기 시간이 문제가 된 지는 오래됐고 그 맥락에서 한국의 11분이라는 숫자가 특히 크게 부각됐습니다. 한 영국 의사가 트위터에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짧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걸 해냈는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이 수만 번 공유됐습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호주의 한 간호사가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한국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외국인 환자를 위해 코디네이터가 다른 나라에 직접 국제 전화를 해줬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썼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글에 수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 문제라는 말도 나왔고 한국 의료진이 가진 직업적 사명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궁금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결과에서 시작된 관심이 완전히 원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회수는 300만을 넘었습니다. 친구는 매일 연락을 해왔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캐나다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수락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야 한다는 생각이 망설임보다 컸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진행자가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인터뷰 전에 짧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진행자가 영상을 이미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숫자들이 너무非현실적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한국 응급의료 관련 논문과 통계 자료를 찾아봤더니 영상 속 숫자들이 실제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의 평균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다뤄야겠다고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는 마닐라에서의 첫날 밤부터 한국에서의 닷새까지 순서대로 질문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하나씩 다시 꺼냈습니다. 구급차 탑승까지, 7분 CT까지, 11분 수술 결정까지, 4분 5시간의 수술 총 치료비 380만 원.
코디네이터의 국제전화 퇴근한 구급대원의 병문안 간호사의 무언의 위로까지 말했습니다. 진행자는 중간에 한 번 말을 멈추더니 한국이 이런 나라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의료 강국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서 같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에 고맙다고, 전할 방법이 없어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이 그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반응은 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방송국 SNS 계정에 올라온 인터뷰 클립이 하루 만에 수십만 회 공유됐습니다. 댓글의 흐름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영상 댓글에서는 숫자에 놀라는 반응이 많았다면 방송 인터뷰 이후 댓글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국 의료진이 이런 태도를 갖게 된 배경이 뭔지, 한국 건강보험 체계가 외국인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결과에서 시작한 놀라움이 완전히 원인을 향한 탐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흥미로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방송 인터뷰 클립이 한국에도 퍼졌습니다. 한국어 자막이 달린 버전이 만들어졌고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캐나다나 미국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밖에서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몰랐던 것들을 외국인의 눈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역전된 시선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한 가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 시스템을 숨겼던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당연한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의 수준이 외부에서 보면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탑승 7분이 당연하고 CT 11분이 당연하고 보호자 없는 외국인 환자를 위해 코디네이터가 다른 나라에 국제전화를 거는 게 당연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연함이 저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기만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빠르면서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시스템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도 환자가 걱정돼서 병원을 찾아온 구급대원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깨에 손을 얹어준 간호사 안에 있었습니다. 밤중에 다른 나라에 직접 전화를 건 코디네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지도 위에서의 크기와 사람을 대하는 크기는 다른 겁니다. 한국은 제가 살면서 만난 어떤 나라보다 사람을 크게 대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인천공항에서 멀어지던 서울의 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불빛 아래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들 것이 아니라 두 발로 걸어서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